안녕하십니까, 박성현 교수입니다. 자, 이번 시간에는 2편에 나오는 이 1편 수신실무라고 되어 있죠. 우리 교재로는 이제 중권에 해당하는 그 파트입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이제 그 수신실무 파트에서 수신 총칙부터 시작하는 이 수신 부분이 우리 문제 총 22문제가 출제가 됩니다. 그렇게 되면 사실상 거의 제일 가장 중요한 파트라고 볼 수가 있겠죠. 자, 그 다음에 참고로 상권에 나오는 부분과 이 중권에 나오는 부분이 좀 어느 정도 좀 겹치는 부분이 있고요. 뒤에 보시면은 우리가 여신 파트가 나오는데 이 여신 파트도 굉장히 중요하죠. 그래서 이 두 가지 파트가 다른 여타 과목에 비하면 압도적으로 중요하다 이렇게 보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더 중요한 거는 여러분들이 이제 은행 텔러가 되시면 가장 중점적으로 봐야 되는 이 업무,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주로 보는 업무가 이제 수신 업무가 되겠죠. 자, 그렇기 때문에 굉장히 중요하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우리가 여러분들이 이제 은행에 들어가시면 텔러라는 업무가 주로 수신이죠. 그러니까 은행이라는 건 아주 간단한 원리가 있는데 이 고객의 돈을 빌립니다. 빌려서 다른 불특정 다수에게 빌려주죠. 그렇죠? 자, 고객에게 돈을 빌리는 행위를 수신이라고 하고요. 빌려주는 행위를 여신이라고 이렇게 부르죠. 그렇죠? 자, 그래서 이 이자가 있고, 자, 그 다음에 여기 이자를 줘야겠죠. 그러니까 고객에게 돈을 빌려줬을 거예요. 그러면 이 이자와 이 이자, 그러니까 고객한테 받은 이자, 준 이자의 차이, 그러니까 이걸 대출이라고 그러고, 이거를 예금이라고 하기 때문에 예대 마진이라고 합니다. 예금과 대출의 마진 이렇게 부르고, 이걸 우리는 이제 NIM이다 라고 합니다. 아주 간단한 원리게, 자, 요게 3%, 요게 2%면 1%의 이익이 생기겠죠. 그렇죠? 자, 그런데 그 1%의 이익은 3% 빼기 2%를 하면 1% 이익이 생기니까 은행에 수신 여신 잔고가 100조다. 그럼 1년에 1조의 이익이 생기는 아주 단순한 원리입니다. 그렇겠죠? 자, 그래서 거기 교재에도 보면은 약관이라고 되어 있는데, 약관이 나오기 전에 법정 성질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뭐 교재를 가지고 계신 분도 계시고 그냥 요약집을 갖고 있는 분도 계시니까 이런 행위, 그래서 돈을 받고 빌려주는 행위를 이제, 그러니까 은행 입장에서는 돈을 빌리는 거고 그냥 빌려주는 거죠. 그래서 이건 은행 입장에서 일종의 채무가 되고요. 얘는 채권이 됩니다. 자, 그러면 이 돈을 받는 행위, 요거는 아무렇게 해도 될까라는 거고, 두 번째, 이 돈을 빌려준 행위도 아무렇게나 하면 될까라는 겁니다. 첫 번째, 1번 수신이라고 한다면 얘도,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우리가 법적으로 행위를 할 수 없는 그런 사람과 거래를 하면 안 됩니다. 예를 들어 미성년자라든가 뭐 이런 거래자들에게 거래를 하면 안 됩니다. 왜냐하면 이제 앞에서도 배우겠지만 미성년자는 거래를 취소할 수가 있어요. 그러면은 이 어떤 거래, 계약 관계를 최초부터 없다고 이렇게 할 수가 있기 때문에 할 수가 없습니다. 마찬가지로 여신도 어떤 거래 행위자에 따라서 거래를 할 수도 있고 없기도 하다. 자, 그렇다면 행위자를 잘 선택을 해야겠죠. 자, 그런데 이 수신은 행위자를 선택을 막 고려하지 않아도 됩니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아무나 해줘도 된다 이거예요. 아무나 해줘도 됩니다. 실질적으로. 왜 그러냐?
물론 봐야 되지만, 만약에 이제 돈을, 고객이 바뀌었어요. 이 사람이 거래를 하는 행위를 할 수 없는 사람이에요. 또 법적으로도 문제가 있다. 그럼 어떻게 하면 되죠? 돌려주면 되죠. 그렇죠? 돈을 돌려주면 되기 때문에 아무런 문제가 생기지 않습니다. 자, 그런데 얘는 굉장히 대출을 할 때 절차가 까다롭습니다. 까다롭다. 왜 그러냐면 대출해줬는데 이 사람이 대출하지 말았어야 돼요. 그럼 이제 원래대로 돈을 회수해야겠죠. 근데 문제가 이 사람이 다 써버리면 회수할 방법이 없어요. 자, 그렇기 때문에 이 여신의 행위는 굉장히 중요하다. 행위자를 선택하는 거래자의 선택 시 중요한 거고, 이건 그냥 사실상 그렇게 까다롭진 않다라는 겁니다. 자, 그래서 우리 교재에도 여신은 잘해야 되고 수신은 간략하게 해도 그냥 돌려주면 된다. 특별한 문제가 없다 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제 이거 판단할 때 수신은 고객의 판단을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거래자의 판단을 하지 않아요. 왜냐? 문제가 생기면 돌려주면 되니까. 근데 얘는 이제 거래자의 판단을 굉장히 까다롭게 하죠. 판단을 굉장히 철저하게 처리를 하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예금의 법적 선질은 금전 소비 임치 계약입니다. 우리는 수신을 배우고 있는 거니까 거기다 하나 써놓으세요. 금전 소비 임치 계약이라고 합니다. 그럼 이게 뭐냐? 소비 임치라는 건 우리가 이제 돈을 받잖아요, 고객한테. 그러면은 그 같은 성질로 돌려줘야 됩니다. 같은 성질로 반환을 해야 돼요. 그게 뭐냐? 돈을 받으면 돈을 돌려줘야 됩니다. 그러니까 농협이라고 해서 돈을 받았는데 우리 돈이 없으니까 고사리로 가져가세요. 쌀로 가져가세요. 그렇게 할 수는 없다 라는 거죠. 자, 그래서 금전 소비 임치 계약이라고 합니다. 자, 그 다음에 우리 교재를 보면은 예금의 종류에 입출금이 자유로운 통장이 나오고요. 그쵸? 자, 그 다음에 거치식 예금과 적립식이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렇게 부르지 않고 목돈을 마련하는 저축 이렇게 부르고, 목돈을 운용하는 저축이라고 합니다. 뭔가 이제 뒤에 이제 나오게 되는데, 이게 이제 적립식 상품인 적금이죠, 적금. 얘는 한 방에 넣어놓고 기다리는 거치식 상품이 됩니다. 그렇죠? 그래서 거기 보시면 이제 금전 소비 임치라는 계약이 나오고 이런 단어가 나오게 됩니다. 자, 그러면 그 약관이라는 게 나오는데요. 약관이 뭐냐 이거죠, 약관. 예를 들어서 모든 사람과 거래를 할 때마다 모든 계약을 한 명 한 명에게 다 이렇게 계약서를 쓰면은 거래가 이렇게 순조롭지 않겠죠. 그러니까 예를 들어 어떤 사람이 영화표를 끊어요. 영화표. 그 영화표를 끊는데 이 영화표를 끊는 사람 한 명 한 명마다 다 이게 계약을 맺으면 시간이 엄청 많이 걸리겠죠. 자, 그래서 계약의 편의를 위해서 일단 그냥 이제 판매자가 그 약관을 만드는 사람이에요. 자, 판매자가 대략적인 어떤 계약서를 작성해놔요. 일종의. 자, 계약서를 작성하고 이걸 구매하는 사람이 이 계약서를 보고서 괜찮네. 그러면은 구매를 하는 계약을 맺게 되는 거고요. 괜찮지 않네. 구매를 하지 않는 거예요. 자, 이런 걸 뭐라고 그러냐? 약관이라고 합니다. 미리 만들어 놨다 이거예요.
왜냐? 그러니까 매번 할 때마다 하면 좀 너무나 복잡하니까. 자, 그래서 그런 거를 약관이라고 합니다. 자, 그런데 이 약관을 이 판매자가 만들잖아요. 그러니까 막 깨알같이 조그마한 글씨 또는 판매자에게 그러니까 약관을 작성하는 자, 이게 약관의 작성자라고 하는데 이 약관의 작성자가 유리하게 너무나 만들어 놓으면 유리하다. 그러면 이 구매자가 좀 불리해지겠죠. 그렇죠? 여러분들이 영화표 볼 때 영화표를 끊으시잖아요. 그럼 뒷면에 엄청나게 수없이 많은 약관들이 나와요. 읽어보시면 또 카드를 결제하시면 카드 용지 뒷면에 어마어마하게 많은 약관이 있습니다. 그럼 그걸 이 사람이 막 조그맣게 써놔가지고 이 사람이 막 그냥 막 구매하잖아요. 여러분들 약관 보진 않죠, 그죠? 구매를 했는데 이게 나중에 알게 된 거예요. 그러면은 계약이라는 거는 구매할 당시에 계약이 돼버리기 때문에 이 약관을 읽지 않고서 계약을 했더라도 계약은 성립됐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구제를 받을 방법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 이런 거죠. 어떤 사람이 영화를 딱 티켓을 구매했는데 구매를 취소할 수 있는 시간이 취소 시간이 예를 들어서 구매하고 10분이 지나면 취소가 안 된다. 이렇게 해놨다고 해봅시다. 근데 내가 한 일주일 전에 끊었어요. 근데 딱 사자마자 취소가 안 된대요. 그럼 나는 이거를 한 3일 있다가 그걸 알아가지고 취소하고 싶은 거예요. 취소가 안 되죠. 그래도 그럼 도대체 얼마나 취소 수수료가 붙느냐 봤더니 90%를 내래요. 너무나 이 악덕하죠. 이런 사례가 많이 발생할 테니까 야 그래도 적당히 해야지라고 하는 그런 약관의 계약이 있어서 이 작성을 할 때 아무렇게나 하면 안 되고요. 기본적으로 공정거래위원회라는 게 있어요. 우리나라에는 이 공정거래위원회에서 만들어 놓은 보통거래 약관이 있습니다. 이 보통거래 약관이라는 거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이제 업마다 다른데 요식업, 식당이라든가 그 다음에 영화관, 그 다음에 커피숍 이렇게 구분을 좀 해놨어요. 그래서 은행 같은 경우 은행에 관련되어 있는 보통거래 약관이 있겠죠. 그 약관을 기반으로 해서 조금씩 변형해서 사용을 하게 됩니다. 자, 그러면 이 약관이라는 게 종류가 굉장히 많은데 예를 들어서 이렇게 한번 생각을 해볼게요. 유통기한이 지나면 이제 그 물건을 사용할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어떤 편의점이 있다고 합시다. 편의점이 딱 있으면은 편의점에 반품을 해주는 약관이 있다고 쳐봅시다. 그러니까 반품의 기준일이 약속을 해놓는 거예요. 자, 그런데 일반적인 반품은 2일이라고 해봅시다. 2일. 그러니까 2일 안에는 그냥 반품을 딱 해주는 거예요. 자, 그런데 이렇게 이 신선식품이라고 하는 요 신선식품은 좀 얘기가 다르죠. 일주일이라고 합시다. 너무 짧으니까 7일이라고 할게요. 반품은 7일 안에 된다. 그러니까 뜯지 않거나 그냥 그대로 갖고 오면 영수증 갖고 오면 7일 안에 반품을 해준대요. 자, 그런데 우유라든가 이런 요거트라든가 이런 거는 이제 일주일 안에 반환해주면 상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신선식품은 2일 안에 조금 반품해 줄게요 라고 약속을 한 거예요. 그럴 수 있겠죠. 자, 그런데 여기서 또 우유라는 건 너무 유통이 짧으니까 우유 또는 샌드위치 이런 계열은 반품기일이 1일입니다 라고 약관을 정할 수 있어요. 그쵸? 자, 그런데 A라는 사람은 사장님하고 엄청 친한 거예요. 그래가지고 A씨는 그냥 이런 거 별게 없이 그냥 모든 물품에 대해서 3일 안에 반품이 됩니다 라고 얘기를 한 거예요. 이렇게 정할 수가 있겠죠. 그죠? 왜냐면 이제 상식적인 거잖아요. 반품은 7일인데 얘는 2일. 얘는 너무 유통기한이 짧으니까
하루 또는 뭐 6시간, 얘는 3일, 뭐 이런 식으로 정할 수 있어요. 그렇겠죠. 자, 그걸 뭐라고 그러냐? 이거를 약관이 이렇게 정해지면 우선순위를 정하게 됩니다. 그래서 거기 보시면 교재에 약관의 적용 순서라고 되어 있어요. 그러면 약관을 뭐부터 적용하죠? 얘 거부터 적용하죠. 얘는 무조건 사장님하고 약속을 했으니까 얘가 가장 먼저 적용이 되고, 그 다음에 우유라고 하면 이게 적용되겠죠. 그 다음에 신선식품은 이게 적용되고, 뭐 그게 아니다 그러면 7일이 적용될 거예요. 그렇죠? 그걸 우리가 이제 이렇게 정합니다. 개별 약정, 그러니까 이제 그 사장님과 고객이 정한 개별 약정이고요. 자, 예금 상품별 약관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무슨 뭐 이 정기금이다. 그러면은 거래 유형별 약관이죠. 거래 유형별 약관이라고 돼 있죠. 그래서 개별 약정, 예금 상품별이 맞죠. 예금 상품별 약정. 자, 그 다음에 거래 유형별 약정. 그것도 없다. 그러면은 예금 거래 기본 약관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금 거래 기본 약관은 보통 이렇게 금감원이나 이런 데서 금융위원회에서 정해놨어요. 그런데 예금이다 이런 거거든요. 입출금 및 자유로운 통장, 목돈 마련을 위한 저축 뭐 이런 거죠. 그럼 이제 전체 예금에 대한 건 이 세 개를 통틀는 거예요. 세 개를 통틀어서 이런 걸 말하는 거고, 거래 유형은 이런 거죠. 하나, 둘, 세 개 이런 게 있어요. 자, 그 다음에 뭐 만약에 이렇게 적금이라고 합시다. 그럼 적금에도 뭐 다양한 종류가 있겠죠. 그죠?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차례대로 적용이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용어만 기억해 놓읍시다. 개별 약정, 어떤 사람과 특별하게 약정을 맺는 거, 상품별 약정, 그다음에 거래 유형별 약관, 예금 거래 기본 약관. 순서는 뭐예요? 요렇게 올라가는 겁니다. 이렇게.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올라가는 걸 말합니다. 자, 그러면 이 순서가 되게 중요하겠죠. 자, 기억하시고. 그래서 가끔 그런 게 있어요. 우리가 통장을 만들면 통장에 도장이나 서명을 반드시 하게 돼 있거든요. 근데 어떤 경우는 안 해도 돼요. 그러니까 그건 이제 개별적으로 약정을 한 거죠. 그럼 통장에 도장이나 사인이 없으면 거래가 안 되냐? 됩니다. 개별적으로 약속을 하면 되니까 그렇게 이해하면 되겠죠. 자, 그 다음에 그 밑으로 가면 그럼 이 약관을 뭐 알려줘야겠죠. 그러니까 명시하게 돼 있습니다. 명시. 그래서 어디가 있냐? 반드시 은행에 비치합니다. 그러니까 어디 비치해 돼 있냐? 그 통장 같은 데 보시면 맨 뒤에 이렇게 적혀 있어요. 그 다음에 여러분들이 볼 리가 없는 그 객장에 가시면 이렇게 그 자리가 있잖아요. 그 옆에 이렇게 뭐 잡지책이라든가 신문 같은 거 놔 있는 이런 데를 보시면은 뒤에 보시면 뭐 은행의 공시자료도 있고 약관이 있습니다. 약관. 그쵸? 자, 비치해야 됩니다. 이걸 명시 의무라고 하고요. 자, 그 다음에 거기다 별 붙여놓을까요? 고객이 약관을 요청할 때 복사하고 중요한 내용을 설명해야 됩니다. 이게 뭐 말이냐? 약관이 이렇게 있잖아요. 그러면 특이하게도 이 수신 같은 경우에 고객이 설명을 요청하지 않았는데도 막 설명할 필요는 없습니다. 자, 그런데 이 요청이 있을 때예요. 그러니까 AND죠. 요청이 있어야 됩니다. 첫 번째. 요청이 있고, 자, 복사를 요구해요. 교부를 원한다. 복사해줘야 돼요. 반드시. 자, 그리고 설명을 해달라. 도대체 이게 뭔 말이냐. 그럼 설명을 잘 해줘야 됩니다. 이걸 안 했다. 안 했다 그러면 어떻게 되냐. 그럼 이 계약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뭔 말이냐면 이런 거죠. 예를 들어서 이 중도 해지가 항상 문제가 되거든요. 중도 해지.
그러니까 정기예금을 가입했어요. 그런데 1년에 5%를 주는 거예요, 이자를. 되게 많이 주죠. 그런데 중간에 해지하면 중도 해지라고 하죠. 그럼 1%만 준다고 해봅시다. 그런데 고객이 그냥 했으면 이제 넘어가는 거예요. 근데 이제 고객이 나 이거 복사 좀 해달라. 이 약관을 복사를 해줬어요. 그 다음에 이 부분 중도 해지하면 1%예요? 정확하게 뭔지 잘 모르겠는데 좀 설명을 해달라 얘기를 한 거예요. 그랬더니 은행원이 귀찮아요, 가세요. 또는 몰라 됩니다. 이거 다 아시잖아요. 그러면서 그냥 넘어간 거예요. 자, 이렇게 설명을 안 했다. 그럼 이제 이 사람 진짜로 와가지고 한 6개월 정도 있다가 해지한 거예요. 그랬더니 금리를 1%만 주겠죠, 해지했으니까. 그때 이 사람이 그러는 거야. 아니, 내가 이 얘기 이거 설명해달라고 했더니 설명 안 해줬다, 당신이. 그럼 어떻게 되느냐? 그러면은 정상이자를 다 줘야 됩니다. 약속대로 이렇게 해야 돼요. 그래서 설명해달라고 그러면 꼭 설명을 해줘야 됩니다. 이해가셨죠? 자, 그 다음에 이게 변경을 하잖아요. 변경, 약관은 중요하잖아요. 서로 간의 약속이니까. 자, 약속을 했으니까 지켜야 하는데 중간에 변경할 수도 있겠죠. 자, 변경을 하면은 기존의 약속은 그대로 지켜야 돼요. 자, 그런데 이게 변경을 했다는 사실을 알려줘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거기 나왔지만 한 달 전에 영업 전, 그러니까 한 달 후가 아니고 한 달 전이죠. 한 달 전. 1개월 전에 고시해야 됩니다. 영업점과 홈페이지에 게시를 합니다. 그렇게 하면 되겠죠. 그래서 메일도 보내고 이렇게 ATM기 있잖아요. 거기도 막 붙여놓고 그렇게 하거든요. 자, 그런데 그 밑에 오면 별표를 쳐놓읍시다. 이게 고객한테 불리한 거예요. 거래처라는 건 고객입니다. 고객. 자, 거래처에 불리하다. 그러니까 이제 고객이 좀 불리한 경우죠. 그러니까 이렇게 막 바꾸면 안 되잖아요. 은행이 자기 멋대로 막 자기 유리하게 막 바꿔버리는 거예요. 그럼 안 되니까 첫 번째 1개월 전에 영업전과 홈페이지에 게시하고 그 다음에 반드시 알려야 됩니다. 이게 2개 이상의 신문에 공고를 때려야 되고요. 전자우편에 의해서 통지하고 그러니까 ATM기, CD기에다가 게시를 하고 통장에도 표시하고 그 인터넷 뱅킹에 들어가잖아요. 그 인터넷 뱅킹 앞에다가 이렇게 막 엄청나게 고시를 해놔라, 게시해놔라 그런 겁니다. 이해가셨죠? 이건 중요합니다. 잘 나오니까 기억해 봅시다. 자, 그 다음에 예금거래 상대방이 나오는데요. 그러니까 이건 뭐냐면 거래를 할 때 은행이 조심해야 돼요. 그러니까 왜냐하면 거래를 취소하거나 무효로 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취소는 우리가 배웠죠. 취소를 하면은 선택인이 취소할래 라고 했을 때 거래를 원래대로 돌려놓는 거고, 무효는 그 선택인이 선택하지 않아도 바로 모든 거래가 최초부터 없었던 걸로 하게 되는 거죠. 자, 그러면 거래를 할 때 첫 번째 자연인이 있습니다. 우리 인간이죠, 인간. 동물은 거래를 못하죠. 그죠? 동물은 인격이 없었기 때문에 안 됩니다. 자, 그 다음에 행위를 할 수 있는 행위자의 법인이 있어요. 법인. 법인도 종류가 엄청나게 많습니다. 그래서 이게 어려워요. 처음에 이제 은행 들어가시면 얘가 법인이야, 법인이 아니냐, 또 자연인이야, 이런 건데. 자, 자연인 중에 첫 번째는 그냥 일반적으로 미성년자가 있고, 그죠? 그러니까 거래를 하면 안 되는 그 행위 제한을 할 수 있는 행위 제한자가 미성년자, 피성년 후견인 있고, 자, 그 다음에 예전에 행위 무능력자 이렇게 돼 있던 게 있었거든요. 자, 그래서 이 판정을 할 때 성년 후견인, 그 다음에 피성년 후견인이라는 게 있습니다.
후견인, 그 다음에 한정 후견인 이런 게 있어요. 피성년 후견인, 성년 후견인, 뭐 한정 후견인 뭐 이런 게 있습니다. 예전에 뭐 금치산자 뭐 이렇게 불렀는데 좀 그렇잖아요. 이게 뭐냐면 이런 거. 미성년자는 이제 나이가 어린 친구들을 말하잖아요. 자, 이런 친구들이고, 그 피성년 후견이라고 성년 후견인이 있는데 이거 한정 후견인은 잘 안 나와요. 피성년과 성년 후견인은 뭐 대충 그런 겁니다. 약간 그 사람이 정상적인 행동을 잘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피성년 후견인은 갑작스럽게 막 상태가 돌변해가지고 이상행동을 하는 사람들이 있죠. 그래서 갑자기 뭐 우울증이 되게 심하거나 조울증이 심한 분들이 계세요. 그러면 이제 이 가족관계에 이렇게 있는데 어떤 배우자가 있다고 쳐봅시다. 근데 그 배우자가 우울증이 되게 심해요. 그래서 갑자기 막 너무 우울해갖고 집문서를 막 팔아버리고, 너무 우울해가지고 막 집에 있는 물건을 막 한 억 단위 되는 걸 막 100만 원에 팔다거나, 그럼 안 되겠죠. 그럼 이제 그 가족원들에게 피해를 주니까 이 가족 구성원들이 법원에 요청을 합니다. 이 사람을 좀 피성년 후견인으로 만들어주세요. 그럼 아무나 하면 안 되겠죠. 그러니까 이게 쉽게 되지는 않고요. 뭐 이렇게 우리가 이제 이 정신의학과나 이런 데서 어떤 의견서를 내줍니다. 이 사람은 피성년 후견인이 될 소지가 많다. 그러면은 법원에서 이렇게 때려주는 거고, 성년 후견인은 거의 이제 분간을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이성적으로 판단을 못하는 그런 사람들 있죠. 그런 사람들을 법원에서 정해주는 겁니다. 이렇게 아무나 하면 안 되고 이렇게 정하게 됩니다. 그러면 이제 이 사람들은 법적 행위, 법률 행위를 할 수 없어요. 그래서 그럼 누가 대신할 수 있느냐? 그 후견인이 합니다. 예전에 이 브리트니 스피어스라고 굉장히 유명한 그 팝 가수가 있어요, 여자. 근데 아빠가 얘가 자꾸 이제 뭐 돌발 행동을 하고 비성적인 행동을 하니까 법원에 얘는 좀 피성년 후견인으로 지정하게 해달라. 그래서 법원에서 지정을 해버렸어요. 그러니까 돈이 엄청 많거든요. 처분도 못하고 아무것도 못해요. 아빠의 허락을 받아야 됩니다. 그런데 이제 알고 보니까 이제 아빠가 그 딸의 돈을 이제 해먹으려고 했더라고 막 이렇게 지금 소송 중이에요. 그러니까 한번 딱 지정을 해놓으면 법률적으로 행위를 못하기 때문에 굉장히 인격적으로 행동을 못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법률 행위를 아예 못해요. 자, 그런데 아까도 얘기했지만 이런 사람도 거래해도 되냐? 됩니다. 수시는. 왜냐? 문제가 생기면 돌려주면 되니까. 그래서 여러분들이 은행에 가셔서 뭐 이걸 판단할 필요는 없어요. 그러니까 이제 피성년 후견인은 우리가 피성년 후견인지 알 수가 없습니다. 알 방법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왜냐하면은 굉장히 정상적인 행동을 해요. 그러다 갑작스럽게 돌발 행동을 하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알 수가 없죠. 근데 성년 후견인은 알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딱 보면은 거의 정상적인 행동을 못 해요. 그래서 좀 약간 그렇긴 한데 아무튼 그래도 모를 수가 있어요. 그렇다고 거래도 되냐? 됩니다. 여러분들. 걱정 안 하셔도 돼요. 한정 후견인, 그러니까 어떤 한정적인 업무만 할 수 있는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나머지는 후견인이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이런 제도를 말해요. 자, 그러면 이런 건 수신해서 해도 되는데 여신은 안 됩니다. 여신은 절대적으로 하면 안 돼요. 여신하면 안 된다. 자, 이렇게 한번 보면 되겠죠. 자, 근데 이건 이제 어렵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절차 없이 예금을 수납할 수 있는데, 그러니까 우리 교재에도 뭐 범정 대리인이 없더라 하더라도 그냥 하면 된다 이렇게 얘기가 나옵니다. 자, 하지만 여신은 안 된다. 자, 넘어가서 자, 법인이 나오는데 이 법인은 좀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법인이라고 하는 거는 종류가 엄청 많아요. 그러니까 사법인이 일단 있습니다. 사법인. 사법인이 있는데 이게 이제 회사예요, 회사. 그래서 뭐 주식회사, 뭐 유한회사, 한명, 합자 이런 사람들이거든요. 그래서 이제 종류가 많죠. 자, 그런데 이거 말고 공법인이 있습니다. 공법인. 우리 법인들 있죠. 그러니까 공법인은 이제 국세청, 뭐
이 동사무소 또는 뭐 무슨 구청 이런 데가 통장 거래를 해야 돼요. 왜냐면 뭐 돈 받고 해야 되니까, 세금도 받고 해야 되니까, 그죠? 자, 그 다음에 기타 공공단체가 있어요, 또. 이게 왜가 문제냐. 첫째, 개설할 때 서류가 되게 복잡해요. 왜냐면은, 예를 들어, 뭐, 삼성전자라고 해볼게요. 그럼 삼성전자가 와서 거래를 하나요? 아니죠. 삼성전자가 아니고 삼성전자 직원이 오잖아요. 그죠? 근데 이건 주체가 삼성전자거든요. 근데 얘가 잘생겼어요? 키가 커요? 뭐 어떻게 생겼어요? 걸어다녀요? 그게 아니잖아요. 그냥 어떤 우리가 법률상의 어떤 그냥 주체로만 있는 거지 존재하진 않잖아요. 그러니까 얘를 대신할 수 있는 행위자가 있어야 돼요. 그렇겠죠? 통장을 만들긴 하는데 누가? 직원이잖아요. 직원. 그죠? 자, 그런데 이 법인은 거래를 할 수 있는 행위자를 지정해 놓습니다. 아무나 하면 안 되기 때문에. 그래서 그거를 대표자라고 그래요, 보통. 자, 그래서 대표 기관의 자격이 있어야 됩니다. 자, 대표 기관이라고 하는데 요건 뭐죠, 요건? 얘네들은 대표이사예요. 그냥 대표이사만 해야 됩니다, 원칙적으로. 대표이사가 하기로 돼 있어요. 자, 공법인은 누구냐면 거기 써 있지만 기관장입니다. 기관장이에요. 얘도 대표예요, 대표. 이걸 기관이라고 하거든요. 그러니까 합법적인 대표자라고 합니다. 그러면 이 대표자가 오나요? 대표자가 올 리가 없죠. 아니 무슨 통장에서 500원 빼는데 삼성전자의 이재용 회장이 와야 돼요? 오질 않잖아요. 10,000원 뽑는데 오질 않고. 그러니까 대리인이 옵니다. 대리인. 대표이사의 대리인이 와요. 그럼 대표자의 대리인이 오겠죠. 자, 그런데 요 공법인은 출납 공무원이라는 사람이 있어요. 임명된 출납 공무원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돈을 빼고 그다음에 넣고 할 수 있는 공무원이 있게 됩니다. 자, 그런데 이제 돈을 입금하는 건 별로 문제가 안 되죠. 입금하는 건 뭐 그냥 보호가 되니까. 근데 뺄 때 조심해야 돼요. 지급할 때. 그러니까 지급이라는 거는 우리가 돈을 인출하는 행위도 되지만 뭐 정기예금을 해지하거나 이렇게 돈을 찾아가는 거예요. 왜 문제가 되느냐? 정당한 이 대표 권한이 없는 사람이 빼가면 안 됩니다. 자, 자연인은 본인이라는 것을 입증하는 서류들이 많죠. 그러니까 신분증이라고 하죠. 그래서 주민등록증, 뭐 여권, 그다음에 뭐 이렇게 운전면허증 이런 것들이 있으면 그 사람들이 빼가면 된단 말이에요. 그걸 우리가 이제 실명 확인이라고 해요. 이 절차가 되게 중요한 절차죠. 그래서 본인 확인하고 실명 확인이라는 절차를 밟게 됩니다. 굉장히 중요해요. 여러분들 그 은행 가시면 가장 중요한 게 이제 실명 확인이라는 거죠. 실명 확인. 자, 실명 확인과 본인 확인은 다릅니다. 자, 실명 확인은 그 실명 증표가 이 사람인지를 확인하는 거예요. 이게 무슨 얘기냐? 이 사람이 와가지고 내 거를 신규할 거예요. 또는 뭐 통장을 만들 거예요. 그럼 요즘 통장 잘 안 만들어주죠. 그럼 우리가 이제 우리나라는 현재 실명제 국가이기 때문에 이 본인 통장을 본인 이름밖에 못 만듭니다. 그러니까 제가 무슨 옆에 있는 철수 거, 뭐 개똥이 거 이렇게 만들 수도 없고, 또 제가 가서 제 이름은 박성인 아닙니까? 홍길동으로 만들어주세요. 그러면 안 만들어줘요. 그렇죠? 그럼 이제 그 사람이 진짜 박성현인지를 확인하려면 실명 증표랑 이 사람이란가를 확인하죠. 뭐 신분증에 보면 사진도 있고 하니까. 그렇죠? 근데 이 본인 확인은 달라요. 이 본인 확인은 뭐냐? 예를 들어서 정기예금을 우리가 A씨가 정기예금을 만들었습니다. 그러면 이 사람이 해지하러 오면 이 사람 것이라는 걸 확인해야 되죠. 그죠? 네 거 맞아? 라는 걸 확인하는 게 이제 본인 확인입니다. 본인께 맞다. 라고 하면 그 본인을 확인하는 절차가 바로 이 본인 확인입니다. 실명 확인도 중요하고, 자, 본인 확인도 중요하겠죠. 그쵸? 자, 그런데 이 법인은
본인이 뭐예요? 본인이 삼성전자예요. 그러면 그 돈을 뺄 수 있는 사람은 바로 대표이사입니다. 이 사람이에요. 근데 삼성전자는 걸어다닐 수가 없다고 했죠. 그죠? 어떻게 생긴지 알 수가 없는 주체예요. 자, 그런데 대표이사가 와서 거래를 하는데 바쁩니다. 그러니까 대리인이 보통 오니까 대리인 서류를 꼭 반드시 잘 확인해야 됩니다. 그래서 보통 이제 그 법인은 사업자 등록증이라는 게 있고요. 자, 그 다음에 법인 등기부 등본이 있어요. 이게 한 세트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그리고 법인 인감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이제 보통 은행에 가시면 요 세 가지 세트를 받게 돼요. 그럼 여기에 이렇게 대표이사가 적혀 있습니다. 그 사람이 신분증을 확인하면 되겠죠. 주민번호 나와 있으니까. 대리인이 오면 대리인이 위임장이라는 걸 써옵니다. 위임장. 그러니까 여기 대표이사가 뭐 A씨에게 대리한다 라고 하는 그런 게 써 있어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대표이사가 B씨인데 B씨가 A씨에게 뭐 예금을 해지하는 업무를 위임했습니다 라고 하는 위임장이에요. 이렇게 종이 한 장에다 써오면 됩니다. 그럼 A씨의 주민번호가 이렇게 있어야 돼요, 원래. 그럼 A씨가 맞죠? 그럼 우리는 이 A씨의 주민번호가 적혀 있으니까 A씨의 신분증을 확인하면 되겠죠. 그죠? 근데 문제가 있습니다. A씨가 위임장을 조작해오면 어떻게 해요? 그렇죠? 그래서 여기다 도장을 찍어오죠. 뭐를? 법인 인감 도장을 찍어옵니다. 그럼 법인 인감은 이 B씨만 뗄 수 있어요. 참고로. 그러니까 이렇게 업무 처리를 하죠. 그러니까 기본 세트입니다. 그러니까 어떤 업무를 하건 요 대리 업무는 기본적으로 요 갖고 와야 되고, 그 다음에 A씨의 주민번호를 확인하기 위해서 A씨의 신분증을 갖고 옵니다. 이 5개가 세트예요. 자, 가끔 B씨의 신분증을 갖고 올 필요는 없고 복사본을 갖고 오는 데도 있지만 보통 이건 필요는 없고 하나, 둘, 셋, 넷, 5개가 세트다. 법인 같은 경우에는 또 다른 회사는 무슨 뭐 법인 이 주주 명부라는 것도 받는 데가 있는데 얘가 원래는 안 받아도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받게 돼 있다 라고 보면 되겠죠. 자, 그 다음에 이게 주핵심적인 업무예요. 자, 그럼 이게 끝이냐? 아닙니다. 이렇게 해서 법인이 있으면 되는데, 자, 자연인과 법인이 있다고 그랬죠? 그래서 자연인과 법인을 이제 알아냈어요. 근데 이제 법인격이 없는 단체 및 조합이 있습니다. 이게 뭐냐? 법인격이 없는 애들은 또 뭐냐? 자, 법인격이 없다? 없는 단체가 있습니다. 자, 거기 보시면 권리 능력이 없는 사단, 재단이다 라고 되어 있어요. 그러면 권리 능력이 없는 사단, 재단이 뭐냐? 대표적인 게 뭐냐면 이런 거예요. 종중. 그러니까 종중이 이렇게 뭐 무슨 집안에 무슨 뭐 재산을 관리하고 이런 걸 말해요. 여기 잘 모르겠죠? 그럼 대표적인 게 뭐냐면 이제 그 동호회 같은 겁니다. 그 다음에 무슨 뭐 이 조합은 아니고 아파트 뭐 이렇게 관리인들의 모임 뭐 이런 거 있잖아요. 그런 거예요. 그 다음에 그 동창회 같은 거 있죠. 그러니까 예를 들어 볼게요. 또 축구 동호회가 있다고 해봅시다. 근데 여기가 이제 뭐 손흥민을 사랑하는 손사모 축구 동호회예요. 이렇게 이름이 있다고 쳐봅시다. 회비가 한 달에 한 3만 원 돼요. 그래서 돈을 모으면 되는데 이게 문제가 뭐냐? 회원이 한 10,000명 되는 거예요. 10,000명. 그럼 한 달에 모이는 돈이 3천만 원이 넘거든요. 그죠? 한 3억 가까이 되잖아요. 그러면은 이게 3억씩 3억 모인다고 합시다. 12달이면 36억이에요. 돈이 어마어마하죠. 그럼 얘를
손흥민을 사랑하는 모임의 축구 동호회로 여러분들이 통장을 만들러 가잖아요. 안 만들어줍니다. 안 만들어줘요. 이렇게 만들어줄 수가 없습니다. 왜냐, 얘는 법인격이 없는 단체거든요. 아니, 이런 주식회사도 아니고 유한회사도 아니고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냥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냥 사람들끼리 돈 모아서 만들자 이런 건데 이렇게 못 만들게 돼 있어요. 그럼 어떻게 되냐? 우리는 그 손흥민을 사랑하는 모임을 하고 싶은데 어떡하냐? 그때는 대표자의, 그러니까 여기 이제 무슨 축구 동호회 회장이 이렇게 있을 거 아니에요. 회장님 명의로 만들어야 돼요. 자, 회장님이 하필이면 또 이름이 손흥사예요. 손흥민을 사랑하는 사람이에요. 그러면 손흥사라는 이름으로 만들어야 됩니다. 이 사람의 이름으로 주민번호를 넣고서 만들어야 돼요. 그러면 어떤 문제가 생기냐면, 자, 이 사람 36억이 매달 통장에 매년 찍히잖아요. 그럼 이 사람이 재산으로 이게 들어가는 거예요. 그럼 이 사람이 이제 국회의원 나간다. 그럼 이 재산이 여기에 편입되어 있습니다. 돈 많네. 사실 이 사람은 개털인데 이 돈이 막 들어와가지고 10년 모이면 360억 아니겠습니까? 그 돈이 쌓여있는 거예요. 두 번째 문제는 이 사람이 이제 금융소득 종합과세가 된단 말이에요. 금융소득 종합과세가 되면 세금이 이 사람 다른 세금도 세율이 높아져요. 아무튼 좋은 게 아닙니다. 그쵸? 그럼 어떻게 되느냐? 방법이 없어요. 그럼 이 사람은 법인격이 있는 단체로 만들거나 또는 납세 증명서를 발급해줘요. 그러니까 세무서에 가시면 납세 증명서를 발급해주거나 또는 이 통장은, 그러니까 이 손흥민을 사랑하는 이 통장은 내 돈이 아니고 이 축구 동호회의 이 돈이야 라고 하는 거를 세무서에 신고해야 됩니다. 그래서 별도로 세금을 내게끔 해야 돼요. 그러니까 이자가 발생하면. 그러니까 이제 그런 것들 때문에 복잡해집니다. 이해가셨죠? 그래서 이 사람이 와가지고 이 통장에다가 이 이름을 찍어달라. 그럼 대신에 내가 좋다. 자, 나는 손흥사니까 이걸 통장에 이렇게 보시면 이름이 써있잖아요. 거기다 옆에다 이렇게 부기로 찍어달라. 안 됩니다. 그것도 못해요, 이거. 안 되게 돼 있어요. 그럼 이제 어떻게 하면 되느냐? 그 납세 증명서를 갖고 와야 돼요. 그럼 찍어줍니다. 자, 왜 그러냐면 이게 이제 실명법 때문에 그런 게 있는 거예요. 아무튼 그래서 복잡한 과정인데 여러분 이런 게 오잖아요. 이 업무가 되게 어려워요. 그러면은 옆에 있는 책임자라든가 이런 분들에게 문의를 하고 처리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여기까지는 쉬운데 얘랑은 쉬워요. 그 사법인은 쉬운데 이때부터 어렵습니다. 공공단체라든가 이런 게 어렵다라고 보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거기 보면 민법상 이게 조합이라는 게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가끔 뭐 대형 그 아파트 단지에 보면은 이렇게 한 무슨 화요일이나 목요일쯤 되면은 이렇게 뭐 생선 팔러 오고 뭐 채소 팔러 오는 분들 보신 적이 있죠? 그게 이제 조합이 보통 많이 해요. 그러니까 그냥 사람들이 모여가지고 자, 이게 이 채소 같은 거를 내가 혼자 사면 좀 비싸니까 어떤 단체랑 좀 이렇게 뭐 지방에 있는 어떤 그 채소를 납품하는 업체랑 이렇게 딱 계약을 맺고 우리 쪽에 와서 좀 팔아줘. 우리가 돈을 줄게. 뭐 이렇게 할 수 있잖아요. 그때 이제 이 아파트 단지에 있는 사람들이 그럼 좋다. 나도 할게. 이러면서 무슨 영리단체는 아니고 이런 그 어떤 사람들만의 편의를 위해서 업무를 하기 위해서 만든 게 조합 같은 거예요. 그래서 뭐 야채 조합 이런 걸 만들어서 야채가 오는 겁니다. 그러면 이제 아파트 단지에 있는 사람들이 되게 신선한 야채를 매주 먹을 수 있겠죠. 뭐 그런 걸 하는 게 이제 조합 같은 건데, 자, 이것도 조심할 거는 업무 집행사원 개인 명의 똑같죠. 손흥사라는 회장님 명의로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분류를 해야 된다. 이게 금액이 뭐 작으면 상관없어요. 뭐 돈 들어오는 것도 예를 들어서 무슨 뭐 축구 동호회가 뭐 이렇게 뭐 10,000명이 될 리가 없겠죠. 한 10명, 20명 이렇게 되는 건 의미가 없습니다. 뭐 10명 해봐야 뭐 한 달에 들어오는 돈이 30만 원이고 먹고 마시고 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큰 의미는 없는데 큰 동호회 이런 거는 굉장히 이렇게 중요한 자금이 됩니다. 특히 이런 거 있잖아요. 무슨 뭐 연세대 몇 년 졸업 동창회 모임 이런 거는 꽤 크거든요, 돈이. 서울대학교 모임 뭐 이런 것들. 그래서 그럴 때 이런 것들이 주로 나오게 됩니다. 예, 가셨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은행에서 업무할 때 이게 어려워요. 거래 상대방 중에서 요 단체, 그 다음에 법인격 없는 단체는 어렵다. 자,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에 거주자와 비거주자가 있는데 이게 굉장히 복잡합니다. 이게 사실은 첫 번째 요 세법상 거주자가 있고요. 거주성 판단이에요. 이걸 거주성 판단이라고 합니다. 그 다음에 우리 뒤에 이제 3권, 2권이 끝인가요? 거기도 있죠. 그 중권에도 나오는데 외국항 거래법상 거주자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우리는 여기서 보는 거예요. 이걸 보는 거예요. 이거. 그 외국항 거래법은 이제 뒤에서 보는 거고, 그러니까 지금 이걸 보는 건 아니고, 자, 얘를 봅니다. 얘의 원칙이 있어요. 원칙은 무조건입니다. 무조건. 자, 얘가 별다른 얘기를 하자면 그냥 거주자 이렇게 봅니다. 거주자. 자, 그럼 거주라는 자라는 건 네 가지가 있어요. 자, 국민인 거주자, 외국인 거주자, 국민인 비거주자, 외국인 비거주자입니다. 그럼 이제 거주자는 요 두 가지예요. 두 가지. 그럼 거주자가 아닌 게 요 두 가지죠. 그러면 국민인 거주자, 우리 같은 사람이죠. 그러니까 우리 같은 사람들은 국민인 거주자에 해당이 돼요. 그럼 이 사람은 누굴까요? 국민인 비거주자. 그러니까 우리나라 사람인데 우리나라에 안 살고 있는 사람들. 그러니까 누구냐? 자, 영주권자. 해외에 나가서 영주권을 취득했거나 장기 체류자를 말합니다. 그러니까 영주권 제도가 없는 나라가 있어요. 그럼 거주 비자라는 게 나오거든요. 거주 비자가 나오면 거기 살 수 있어요. 언제까지? 영원히 살 수 있습니다. 안 나와도 돼요. 그런 사람들이죠. 자, 그 다음에 외국인 거주자는 알겠죠? 그러니까 우리나라에 들어와서 6개월 지나면 외국인 거주자로 보통 봅니다. 약간 다르긴 한데 일단 이렇게 기억을 해놓으세요. 그런데 이제 우리나라에 잠깐 와서 여행 오는 사람들이 있죠? 잠깐 와가지고 뭐 얼마 전에 바이든 대통령 왔잖아요? 잠깐 오면 그 사람 뭐예요? 외국인 비거주자죠?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나라에 살지 않는 사람들이고 이제 우리나라에 살고 있는 거예요. 상시적으로 거주하는 거죠. 그래서 뭐 주소지나 거소지가 있으면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자, 그런데 이제 그 거주자 같은 경우에는 이게 왜 이렇게 나눌까요? 이렇게 나누는 이유가 있어요. 거주자와 비거주자를 왜 나누냐? 자, 이걸 왜 나누냐면 세금 때문에 그래요. 세금. 자, 우리나라는 거주자는 원칙이 1년간 1년이라는 건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발생한 모든 소득에 대해서 합산해가지고 합산을 해서 모든 소득을 다 합산해요. 합산해서 합산과세를 합니다. 이걸 종합합산과세라고 하는데 왜 그러냐면 세율이 6%부터 우리가 그 뒤에 세율표가 나오거든요. 그 몇 페이지로 가시냐면은 쭉 넘어가 보시면은 뒤에 종합과세 부분이 나오게 됩니다. 종합합산과세에 대해서 부분이 나오게 되는데 최대 45%까지 세금을 매기거든요. 그렇게 세금을 매겨요. 그러니까 세금 돈이 많을수록, 그러니까 돈을 많이 벌면 많이 벌수록 세금을 많이 내요. 그래서 합산과세라는 게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런 거주자들은 그냥 모든 소득을 다 싸그리 모아요. 그냥 그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그냥 딱 달달달달 모아가지고 돈이 많이 벌었어? 많이 세금을 내야지 이런 겁니다. 자, 그런데 이 비거주자들은 아니에요. 이 사람들은
우리나라에 안 살잖아요. 그럼 다른 나라에 살 거 아닙니까? 다른 국가에? 그렇겠죠? 그러면 그 국가하고 우리나라하고 이렇게 조약을 맺어요. 그래서 그 맺은 조약의 세율을 때립니다. 캐나다는 10%고요. 미국은 11%. 브라질은 세금이 없어요. 세금을 안 떼요. 그러니까 이런 세율 체계가 다르기 때문에 이렇게 국민인 비거주자와 거주자를 나누게 됩니다. 자, 그러면 그 교재를 한번 볼게요. 국민인 비거주자, 대한민국 국적을 가진 자로서 외국에 거주하고 있다 라고 돼 있죠. 자, CD와 세법상 거래 제한 예금을 제외하고 모두 받을 수 있습니다. 왜 그러냐? 어차피 받아가지고 문제 생기면 돌려줄 테니까. 자, 외국인 비거주자가 나오는데, 자, 보통 저축예금, 정기예금에서 가입 가능한데, 미국 정부의 공간과 국제기구, 미합중국군대와 국제연합군은 국민인 비거주자 같다라고 돼 있죠. 이게 뭔 말이냐면 이런 거예요. 예를 들어서, 자, 우리나라가 이렇게 있어요. 우리나라가 이렇게 있고, 자, 미국이 이렇게 딱 쳐봅시다. 그럼 미국에 대한민국 대사관이 있어요. 그럼 이 대사관은 워싱턴 DC에 있습니다. 꽤 커요. 가시면은 여기서 사는 분들 계시잖아요. 대사관하고 거기서 살고 있고 거주. 이런 사람은 미국이잖아요, 미국. 미국으로 가서 한 2년 이상 살면은 국민인 비거주자가 되거든요. 근데 이 사람이 이게 대한민국 땅이에요. 그래서 얘는 그냥 대한민국 국민입니다. 얘는 거주자예요, 그냥 거주자. 특이하죠? 반대로 미국에 우리나라 이제 미군 부대라든가 종로에 가시면은 이제 미국 대사관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여기 있는 애들은 이 땅이 미국 땅입니다. 여기는 한국 땅이고요. 치해법권 지역이라고 하죠. 자, 이 땅은 미국 땅이기 때문에 여기 있는 사람들은 천년만년 한국에 살아도 그냥 미국에 사는 거랑 똑같아요. 그러니까 여기에 있는 사람들은 그냥 외국인 거주자가 아니고 외국인 비거주자입니다. 뭔 말인지 아시겠죠? 그럼 얘는 미국에 살아도 국민인 거주자예요. 그러니까 여기에 해당되는 거예요, 여기. 얘는 여기에 해당되는 게 아니고 여기에 해당됩니다. 이해가시죠? 자, 그래서 이런 사람들은 외국인 비거주자로 분류가 되지만 이 정기예금을 할 때만큼은 국민인 거주자가 된다. 그런 얘기입니다. 거기 보시면, 그쵸? 자, 그렇게 보면 될 것 같아요. 자, 그 다음에 그 밑에 보면 비거주자 판정 원칙인데 이게 굉장히 복잡하고 어려워요. 그래서 이 파트는 다음 시간에 보도록 합시다. 수고 많으셨습니다.